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9장 두뇌는 왜 신을 보았다고 믿는가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장에서 앞에 중요한 인물 혹은 책에서 인용구들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거. 이번 인용구들도 한번 살펴보죠. 아인슈타인. 우주에 대한 종교적인 느낌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시대의 종교적 귀재들은 교리와 관련 없는 바로 이런 종교적 느낌에 의해서 구별된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이런 느낌을 깨우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속에 그것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과 과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이 갈리잖아요. 네,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신이란 표현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인격적인 신,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진 신이라기보다는 이 원리 있잖아요. 우주의 원리, 이 세계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포함해서 이 원리에 대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원리들, 그런 개념 자체를 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려봤고, 또 이제 간디 인용문이 있는데, 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자이다 라는 표현. 이 9장이 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또 간디가 한 얘기 중에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자라고 이제 간디는 표현하셨던 거고요.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심리학자 마이클 퍼싱 같은 경우에 자기가 측두역을 자극해보고 스스로 신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뇌에 신이란 것, 그런 존재, 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장이에요. 자, 봅시다. 변형계와 감정. 지난 장에서도 변형계 얘기 많이 했고, 이전에도 변형계 많이 등장했었던 부위인데요. 변형계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모든 감각체계의 입력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후각 같은 경우는 편도로 곧장 올라와서 변형계랑 연결되고요. 그림이 앞에 분명히 이제 편도, 변형계 이런 그림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한번 구글 검색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그 뇌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뽑아 뜯어볼 수 있는 그런 뇌 모형, 그거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뇌 모형을 다 사고 싶다니 아무튼 흥미로운 책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편도는 변형계 출입구 역할을 하는 아몬드 모양의 조직이고요. 변형계 출력은 감정의 경험이나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 변형계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변형계 입력은 모든 감각을 받아서 감정이나 경험 이런 표현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아몬드 모양의 조직인 거고, 편도가 아몬드 모양의 조직인 거고, 이게 출입구, 출구와 입구. 그러니까 인풋은 감각이고, 이게 이제 아몬드 모양의 편도를 통해서 인풋되고, 아웃풋은 감정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인 거죠. 그런 게 이제 변형계란 조직이에요. 뇌의 한 부분. 감정적 경험은 변형계와 전두엽이 오가는 연결을 통해서 조정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감정의 표현은 시상하부가 필요해요. 시상하부는 세 개의 출력을 담당하는 통제 중추인데요. 일단 하나는 시상하부를 통해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요. 뇌하수체에 보내는 신호는 호르몬 신호가 있고 신경 신호가 있는데, 뇌하수체라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분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호르몬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뇌하수체로 보내는 게 이제 하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보내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로 명령을 보내요. 자율신경계는 뭐 한다냐면 눈물, 침, 땀, 혈압, 심장박동, 체온, 호흡, 방광, 배변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시상하부는 이 보조신경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상하부로부터 또 하나는 생존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4가지 F의 행동을 구동하는 게 또 시상하부에서 하는 거예요. 4가지 F는 뭐냐면 하나는 파이팅, 싸움에 대한 거를 구동하고, 도망, 급식, fleeing, feeding, 그 다음에 성적 행동. 이게 이제 F로 시작하는 약간 상스러운 말을 이제 표현해서 4가지 F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많이 그렇게 쓰나 봐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감정과 관련된 건데, 그 시상하부가 하는 일은 이렇게 3군데에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알쓸신잡. 평소에는 필요할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열심히, 이런 거는 사실 전반적인 이 장의 흐름과는 조금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훑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 발작이 변형계에 일어나면 정서적인 자극이 일어나는데, 그 정서적인 자극은 정말 환상적인 느낌, 황홀경에서부터 절망까지, 분노와 공포, 또 하나는 영적 체험까지도 간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질 발작 같은 게 일어나면, 한번 되게 세게 일어나면 영구적으로 인성이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수에 흘러내려온 물이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것처럼 정기적 폭발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 때문 같기도 하다. 한번 홍수 나버리면 지형이 바뀌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의 지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발작 한번 일어났다가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적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고양되어 있거나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리고 유머는 사라지고 본인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글쓰기 중독이 된다거나 철학적 주제에 집착하는 발작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축적 인격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신이 된 남자라는 이분이 이제 축적 인격이 생긴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요런 특성을 가진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이제 상담하러 이 저자한테 오기도 한 거죠. 라마찬트란 박사한테. 그 내용이 조금 있었고, 그건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경험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이제 뇌에 문제가 뭔가 간질 발작이 일어났거나 아무튼 뇌에 또 이제 뭔가 손상이 있을 경우에 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해본 거예요. 하나는 진짜 신을 만났네. 제일 편한 설명. 진짜 신을 만났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기이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축적 간질이 있으면 감정이 되게 독특한 감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 보니까 이걸 종교로밖에 설명 못하겠다. 그냥 신을 만난 거로 설명해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 그런데 다른 신경병, 축적 간질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이나 그런 것들도 감정적 혼란은 와요. 그런데 이건 신을 만난 거야 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정신질환에서는. 그래서 이게 독특한 감정이면 신으로 연결하는 건 아니구나. 신에 특화되는 그런 감정이 있긴 있구나라고. 그래서 요 설명은 기각. 이건 아닌 것 같다. 특정한 감정 때문에 종교와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신하고 관련된 감정이 따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감각 중추랑 편도의 연결이 너무 과도해져서 모든 데 의미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종교랑 관련된 것에만 반응이 두드러졌지
다른 감정들에게는 모든 데 의미를 막 모든 그런 감정에 강해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요것도 기각. 종교랑만 세진 케이스가 있는 건 거죠. 이것도 기각이고. 그래서 네 번째, 이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신경회로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활성화됐나 보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뭔가 뇌의 부위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게 제일 설명이 그럴듯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라마찬드라 박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종교적 경험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 설명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예요. 이 섹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종교에 대한 신경회로가 따로 있어?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종교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종교 유전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라고 하고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종교가 있으면 이 세상 만사에 순응을 하기에 쉬운 그 기제고, 종교라는 것이 또 안정을 가져오기 되게 좋은 그 주제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종교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믿음에 대한 신경회로가 뇌에 따로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라마찬드란 박사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진실이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저자는. 그래서 신절개술이라는 주제를 붙인 거는 뭐냐면 발작이 아까 전에 이게 측두엽 간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질 발작이 너무 심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측두엽을 제거하면은 이 간질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신을 없애버리는 수술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두엽을 없애는 수술은 어찌 보면 신절개술인 거 아니야? 신을 잘라내버리는 수술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파악해낸 것들이 있는데 일부 연결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면 축두엽 회로에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질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인 거죠. 그래서 두뇌에 종교적 경험에 관련된 회로가 존재해서 간질 경우는 그 부분이 과잉 활동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회로가 근데 종교만을 위해서 진화하는 건지, 종교적인 믿음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감정, 그러니까 이 회로가 딱 종교 회로야 인 건지, 아니면 믿음을 유도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자극해갖고 결론적으로 사실은 종교 회로가 아니고 종교랑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자극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신이나 종교라는 감정이 강화되는 이런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라고 또 이제 해석해 봤고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번트 신드롬이란 주제는 이런 거예요. 모차르트나 페르마나 라마누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런 천재성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신에 대한 얘기했고, 이번에는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제를 바꾼 거예요. 관련은 있지만. 그래서 이 천재성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연 선택 원리는 지적인 성체도 관련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천재성이 선택된 거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윈하고 윌리스가 사실 굉장히 이 자연 선택설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논문을 낸 사람인데,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윈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지식은 문화 형태로 물려주는 거고 두뇌와 문화는 공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화 형태로 물려줬는데 그거를 후대 사람들은 물려준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두뇌가 이미 정리된 걸 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엑기스를 뽑아서 바로 입력이 되는 바람에
두뇌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공생의 과정이다라고 윌리스는 설명하고 있고, 잠재적으로는 지능이 다 있다. 원주민이거나 크루마뇽인이거나 다 잠재적으로 지능은 똑같다. 현대 인류랑. 그때 인류도 지금처럼 엑기스가 뽑아진 그 자료를 가지고 아기 때부터 공부를 시키면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 시대를 상회하는 지능은 이미 그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윌리스의 주장인데, 천재들은 그 능력이 발현된 거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건 거죠. 왜 선사시대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그러니까 뭐 18세기라던가 이럴 때 돼서부터야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서 이제 윌리스의 답은 신이 그렇게 한 거야. 신이 18세기에서부터 주기 시작한 거야. 그 기능을. 신이 선택해서 주기 시작한 거야. 라고 윌리스는 답하고, 다윈하고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다윈은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천재성 유전자가 발현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다윈인 거죠. 그리고 다윈은 그렇고 윌리스는 그렇다면 현재 생물학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반 지능이 등장한 후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됐는데, 일반 지능이라는 거는 고등한 인간적인 특징, 기본적으로 일반 지능이 등장한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능이 등장한 타이밍이 있었고 그 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지능을 발전시켰는데, 어떤 케이스는 되게 천재적으로 이 뇌를, 일반 지능을 천재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뇌를 지식을 활용하는 데 되게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걸 계산하는 데 뛰어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뇌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현대생물학자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잠깐만요. 곧 끝나니까 이번 영상에 다루는 걸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서번트들의 사례를 보면, 서번트들은 IQ 50 정도밖에 안 되는 서번트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8자리 소수 계산 같은 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능을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게 천재라고 지금 이 현대 생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라마찬트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능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재들이다 라는 게 현재 생물학자인데, 라마찬드라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인 지능, 기본적인 지능이 없어도 이 서번트들은 동작하거든. 예를 들면 톰도 지능이 그렇게 IQ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는데 3가지 음악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거나, 이 3가지 음악을 동시에 연주한다라는 거는 뭐 손으로 박자는 A 음악을 하고 목소리로는 뭐 B 음악을 하고 발로 이렇게 장단 맞추는 거는 C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나디아 같은 경우는 IQ가 70인데 실물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디아 그림은 책에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디아가 5살 때 말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른이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우리는 보통 말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옆모습을 그리거나 뭐 얼굴만 그리거나 이런데, 나디아는 되게 측면으로 옆에서 사진 찍은 것처럼 막 달려오는 다리가 이렇게 다 떠있는데 되게 역동적인 다리 모습, 꼬리가 이렇게 막 힘차게 물결치,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5살짜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능력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년 같은 경우는 시계를 안 보고도 지금 시각을 초까지 맞춰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3, 4m 떨어진 곳에서 정확하게 이 너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센치까지 맞추는 거죠. 정확하게 몇 미리 몇 센치까지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은 뭐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서번트들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지? 하나는 우연히 좋은 결합이 나와서 천재가 나왔다 라는 설명.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서번트는
일반 지능이 매우 낮은 사람들한테 이런 재능이 되게 흔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결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 라마찬드란이 연구한 걸로는 모이랑이라는 좌뇌 영역 때문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랑이란 게 또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서번트의 비밀을 품고 있는 모이랑인데, 근데 이제 이 서번트들이, 그러니까 모이랑이란 곳이 아마도 관련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서번트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서번트들 4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케이스에도 이 소녀들도 창의적이지가 않아. 그게 굉장히 독특한 서번트의 특징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대면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인데, 서번트들은 그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이는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는 표현해내고 우리는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빠진 것들은 천재들의 창의적 불꽃이 없는 건가? 이러면서 지금 조금 뒤에 설명이 되게 매끄럽진 않아요. 일단 신에 대해서 한번 훑었고, 신이란 영역이 뇌에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어쩌면 신이라는 거에 특화된 뇌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고, 그게 아마도 유전적으로 필요해갖고 그런 영역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고, 또 하나는 신을 살짝 걸치면서 천재들의 얘기를 했죠. 천재들의 얘기를 하면서 서번트 신드롬도 같이 얘기했고, 천재들이 왜 나왔냐에 대한 3가지 설명, 그리고 그 저자의 설명들도 있었고, 근데 서번트가 있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모차르트나 페르마, 라마누잔도 서번트에 해당한다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들도 사회성이 좀 없었나요? 그래서 이들도 서번트라고 설명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건 서번트들이 있고 천재들이 있고, 근데 서번트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들을 가졌는데 서번트들은 창의적이진 않고, 근데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재들은 또 카테고리가 다른 것 같아요. 서번트와는 또 다른 카테고리인 거고, 그래서 이 서번트와 다른 이 카테고리의 천재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챕터를 정리하고 끝내진 않았고, 저자의 결론은 이러면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긴 했어요. 천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아까 전에 천재라는 거를 준 그거는 신이 줬다라고 한 그 윌리스가 이해가 가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마무리를 졌거든요. 그래서 천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끝을 낸 것으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챕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훑어보게 된 챕터였어요. 자, 그럼 9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10장으로 다음 시간에는 10장, 인간은 짐승인가 천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거의 한 3분의 2를 넘어가고 있네요. 3분의 1을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이 책도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